무당의 나라 대한민국,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인가? 사기꾼들의 집합체인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 OECD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무속, 즉 샤머니즘이 일상생활과 정치, 문화,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10만 명의 무속인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30만 명이 넘는다고 추정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만들어내는 무속 산업의 연간 매출이 무려 3조 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일까요? 아니면 현대인들을 현혹시키는 거대한 사기극일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시대에 여전히 구판에서 북을 치며 귀신을 불러내는 일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과학기술 강국을 자처하면서도 동시에 무속에 의존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최첨단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굿을 받는 것과 같은 모순된 행동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무속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로운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1장 무속의 뿌리, 한민족의 고대 신앙과 샤머니즘.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무속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뿌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무속이 시작된 것은 어저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부여, 삼한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은 천군이나 무당과 같은 제사장 계급을 두고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고구려의 동맹제, 부여의 영고, 신라의 한산사 등은 모두 이러한 무속적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의 무속과 현재의 무속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고대의 제사는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풍요를 위한 공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반면 현재의 무속은 대부분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적인 거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무당의 전통은 고려시대 이후에 본격화되었는데 이때부터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복잡하고 상업적인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속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꿔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속이 고정된 교리나 체계를 가진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시대적 필요에 따라 변형되는 유연한 형태의 믿음 체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현대무속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명확한 교리나 윤리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무속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사기와 착취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무속이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위한 사회적 기능을 했다면 현대 무속은 오히려 개인을 착취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장 일제강점기와 무속의 이중성, 금지와 활용 사이. 일제강점기는 한국 무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915년
일본 총독부는 무속 금지령을 내렸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기에 무속은 더욱 교묘하고 은밀한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무속을 미신으로 규정하며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무속인들을 첩보망으로 활용하고 지역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는 무속의 이중적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일본은 자신들의 도교와 천황제를 한국의 무속과 혼합시켜 식민지, 동화 정책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무속은 본래의 순수성을 잃고 외래사상과 뒤섞인 혼합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때부터 무속은 권력과 결탁하는 습성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생존을 위해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정치 권력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현재까지도 한국 무속의 특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정치인들과 가까이 지내고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현상의 뿌리가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무속은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비화되고 상업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비싸고 은밀한 서비스가 되었으며 이는 현재의 고액군 문화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무속이 단순한 민족 전통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형되고 활용되는 도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무속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제3장 해방 후 무속의 생존 전략, 민주화, 산업화, 그리고 미디어. 해방 이후 무속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서구 문명과 과학적 사고가 확산되면서 무속의 설 자리가 좁아졌지만 무속인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개발 독재 시기에도 무속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중심부에 침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자신도 무속인과 상담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각종 매체를 통해 무속이 로맨틱하고 신비로운 것으로 포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무속의 생존 전략 중 가장 교묘한 것이었습니다. 무속을 직접적으로 종교나 신앙으로 내세우는 대신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의 형태로 대중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이 시기에 무속인들은 자신들을 자영업자, 상담사 또는 종교인으로 위장하면서 법적 규제를 피해 나갔습니다. 이들은 사주, 관상, 택일 등의 이름으로 영업을 했고 이것이 현재의 무속산업 구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속과 정치 권력의 결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최순실 사태였습니다. 국정농단의 중심에 무속적 신앙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 사건은 무속이 단순한 개인의 신앙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속인의 말에 따라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정치인들과 무속인들 사이의 밀착 관계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4장 미신인가? 문화유산인가? 국가의 이중적 태도. 현재 우리나라는 무속에 대해 매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신을 척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퇴폐 미신 척결 운동을 벌여 무속을 탄압했지만 1980년대부터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무속을 문화유산으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릉 단오굿을 비롯한 여러 무속 행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무속 행사를 문화예술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속으로 인한 사기 피해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속을 문화유산으로 보호한다면 무속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미신으로 경계해야 하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무속산업의 확산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이라는 포장 아래 사기와 착취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의 보존과 국민의 보호 사이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현대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문화유산이라면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무속은 오히려 사람들을 착취하고 피해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제5장 무속의 비즈니스 모델, 굿값과 사기 구조. 현재 한국의 무속 산업은 매우 체계적이고 상업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활동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굿 한 번에 드는 비용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무속인들은 사주, 신점, 택일, 부적 등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한 무속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별풍선, 광고 수익, 상품 판매 등을 통해 월 수천만 원을 버는 무속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운세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무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협박형 상담입니다. 이 굿을 안 하면 죽는다. 자식이 위험하다. 가족에게 큰 재앙이 닥친다 등의 공포 마케팅을 통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한 유명 무속인이 고객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기다가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재의 무속 산업은 종교나 전통 문화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비즈니스입니다. 고객의 불안과 욕망을 이용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주목적이며 실제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기 구조가 법적으로 처벌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구제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속이 종교인지 사업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이라면 다른 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해야 하고 종교라면 진정한 종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6장 무속과 정치 권력, 대통령 곁에 무당들. 한국 정치사에서 무속과 정치 권력의 결탁은 어저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결탁이 더욱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양상이 전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지는 라인은 무속이
어떻게 국정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에 무속적 신앙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것이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주변에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많은 무속인들이 포진해 있었고 이들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천공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부인하고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칭 정법 천공 스승님이에요.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이라고 하시죠. 이 대화는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무속인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건진법사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어깨를 두드리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인물은 캠프 비선으로 지목되었고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건진법사가 2018년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고 돼지 사체 10여 구를 전시한 엽기적인 굿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이름이 적힌 연등을 걸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명태균입니다. 스스로를 지리산 도사라고 칭하는 이 인물은 윤 대통령을 장림무사로 김건희 여사를 안진뱅이 주술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에게 청와대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조언했고 이것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서두르게 한 배경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2년 AMBC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의 놀라운 발언들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며 도사들과 같이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무속인보다 더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대선 경선 TV 토론회에 손바닥에 왕자를 적고 출연한 사건은 상징적입니다. 이는 무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부적의 일종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도 풍수지리 전문가가 국방부를 드나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가기관의 위치를 정하는데 풍수지리가 개입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동해 유전 발표와 천공의 예언이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2024년 6월 3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는데 천공은 그보다 앞선 5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는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돼.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가스고 석유 많아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무속의 연관성입니다. 선포 시각인 12월 3일 10시 30분을 한자로 표기하면 임금 왕자가 연속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비상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된 퇴역군인 노상원 씨가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명운을 가를 중대한 결정에 무속인이 개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해외 언론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무속인들에게 조언 구하기를 좋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21세기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무속인의 조언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천공이나 건진법사가 북한과 전쟁을 해야 한다거나 중국과 단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무속 정치의 위험성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지도자가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무속인들이 비선실세 역할을 하면서 국정에 은밀히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속 의혹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사태를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최순실 본인도 내가 한 것은 김건희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정치인 개인의 신앙은 존중하되 그것이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무속인들이 국가 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제7장 무속의 현대적 변신 AI 굿, 유튜브 무당, 인스타 신당 현대의 무속은 놀라운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구판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무속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면서 그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현재 1만 개가 넘는 무속 관련 채널이 있으며 이중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채널이 수천 개에 이릅니다. 특히 천공으로 알려진 인물의 유튜브 채널 정법시대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공개된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공은 자신의 채널에서 우리는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돼.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가스고 석유 많아요 라고 말했는데 놀랍게도 몇 주 후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유전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무속인의 예언이 국가정책 발표와 일치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무속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로, 점술, 운세 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 김건희 여사의 운세 등의 제목으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통적인 신내림 과정 없이도 배우는 무당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속 아카데미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무속을 학습하고 무속인이 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대포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굿, 화상 굿, AI 부적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사주를 봐주고 운세를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는 무속이 얼마나 상업적이고 기술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굿이 급증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무속인들이 디지털 플랫폼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줌을 통한 굿, 카카오톡을 통한 점술 상담,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한 무료 운세 등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에서도 젊은 무속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무거운 무속 이미지를 벗어나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로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예쁜 무당, 힐링 무당 등의 콘셉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한복 대신 원피스나 정장을 입고 무당굿 대신 에너지 힐링이나 차크라 밸런싱 등의 서구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고객의 불안을 이용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며 젊고 예쁜 외모로 포장했을 뿐 속내는 전통적인 무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 권력과 결합한 무속 마케팅입니다. 일부 무속인들은 자신이 대통령이나 고위 정치인과 가까운 사이라고 과시하며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찾아온 도사, 청와대에서 인정받은 무당 등의 광고 문구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권력의 권위를 악용한 사기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러한 현상은 무속이 진정한 종교나 신앙이 아니라 단순한 상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종교라면 이렇게 쉽게 배우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AI가 무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속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과연 그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욱 심각한 것은 정치 권력과 결탁한 무속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며 일반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현대적 무속에 빠져들고 있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마저 비합리적인 믿음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무속인들이 정치적 예언을 하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포장하는 현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합리적 판단보다는 무속적 믿음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8장 피해자들의 증언 구세집을 날린 사람들 무속의 실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화려한 포장 뒤에 숨겨진 참혹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속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무속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40대 여성 김 씨는 5천만 원의 굿비를 내고도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액수로 시작했지만 무속인이 더 큰 굿을 해야 운이 트인다며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운세를 보려고 갔었는데 무당이 당신 집안에 큰 애군이 있다며 무서운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굿을 안 하면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시작했는데 한번 시작하니까 끝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치는 경우입니다. 한 고등학생은 어머니가 굿에 중독되어 가정이 파탄나고 자신이 학대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머니는 굿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이의 교육비까지 빼돌렸고 아이가 반대하면 네가 굿을 방해해서 집안이 망한다며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정치 권력과 연결된 무속인들로 인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무속인들은 대통령이 찾는 도사, 청와대에서 인정받은 무당 등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고액의 상담료를 받고 있습니다. 50대 사업가 박 씨는 천공이라는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받았다며 동해 유전을 예언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욱 믿게 되었는데 결국 사업 투자에서 큰 손실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예언을 빌미로 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알려주겠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미리 알려주겠다 등의 유혹으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을 노리는 무속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을 통한 무속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다가 결국 고액의 굿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대 직장인 이 씨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타로 봐준다는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개인 메시지로 당신에게 큰 위험이 다가온다며 개인 상담을 권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5만 원 정도였는데 점점 더 큰 액수를 요구하더니 결국 500만 원까지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굿이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상통화로 굿을 받는다며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기는 무속인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무속이 종교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들 스스로도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려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재산상 피해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무속의 경우 신령한 힘이라는 추상적 개념 때문에 기망행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 권력과 연결된 무속인들의 경우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권위를 내세우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욱 쉽게 속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사실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 피해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무속에 의존하면서 잘못된 정책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동해유전 발표 같은 경우 무속인의 예언에 영향받아 성급하게 발표했다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국가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속인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보다는 무속적 예언에 의존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재의 법적 시스템은 무속인들에게는 유리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는 종교의 자유로 보호받지만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피해 사례들이 공개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후회로 인해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기 꺼려하고 이는 무속인들이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정치 권력과 연결된 무속인들의 경우 그들의 권위와 영향력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욱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고발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무속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정치 권력과 결탁한 무속인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인의 권위를 악용한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해야 하며 정치인들도 무속인과의 관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무속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기관과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9장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시각 영적 분별과 대응 기존 종교들은 무속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들의 시각을 통해 우리는 무속의 본질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는 무속을 우상 숭배이자 귀신의 미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과 레위기 19장 31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을 근거로 무속을 분명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교회의 가르침과 배치되나 문화유산으로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즉, 종교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문화적 차원에서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무속은 민간 신앙일 뿐이며 법당 내에서의 혼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입니다. 불교 본래의 교리와는 다른 것으로 보면서도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는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기존 종교들의 이러한 입장은 무속이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진정한 종교라면 다른 종교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거나 존중할 텐데 무속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시각은 매우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시각은 단순히 종교적 편견이 아니라 무속의 본질에 대한 영적인 분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인도해온 종교들이 모두 무속을 경계한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 시각을 통해 무속이 인간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해로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10장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무속과 이성의 공존 가능성.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속을 문화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사기로 간주할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자유와 사기 구분의 모호함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이것이 사기와 착취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명확한 법제도와 사회적 경계가 필요합니다. 무속을 종교로 인정한다면 다른 종교와 동일한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문화로 보호한다면 상업적 활동과는 분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재 우리 사회는 무속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21세기에 여전히 무속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무속에 빠져드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이 비합리적인 믿음에 의존한다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합리적 사고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 무속의 허구성을 알려야 합니다. 동시에 무속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인들과 무속인들 사이의 밀착 관계를 차단해야 합니다. 공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해야 하며 무속적 신앙이 개입될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무속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와 같은 형태의 착취와 사기는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각성과 함께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신령한 민족인가, 현혹된 국민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힌 무속 현상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드러난 무속과 정치 권력의 결탁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무속은 우리 민족의 영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현혹시키고 착취하는 도구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무속은 분명히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입니다. 하지만 전통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면 전통도 변해야 하고 해로운 것은 버려야 마땅합니다. 현재의 무속은 전통 문화라기보다는 상업적 사업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에서 보듯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국가 의사결정에까지 개입하는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천공의 예언과 동해유전 발표의 일치, 건진법사의 신천지 수사 개입 의혹, 명태균의 용산 이전 조언 등은 모두 무속이 단순한 개인 신앙을 넘어서 국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속이 위로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의 대가가 수천만 원이고 그 결과가 더 큰 불안과 의존이라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위로일까요? 더욱이 그것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드러난 무속 정치의 위험성은 차원이 다릅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고 말하며 자신의 영적 능력을 자랑하고 대통령이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TV 토론에 나서는 모습은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무속의 연관성입니다. 선포 시각인 12월 3일 10시 30분에서 연속으로 나타나는 왕자,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이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해외 언론들이 윤 대통령 부부가 무속인들에게 조언 구하기를 좋아한다. 고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IT 강국, 과학기술 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무속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면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신뢰도는 외교,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무속에 의존하는 지도자를 가진 나라와 중요한 협상을 하거나 첨단 기술을 공유하려는 국가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스스로를 IT 강국, 과학기술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면서도 동시에 무속에 의존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합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무속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와 SNS를 통해 확산되는 무속 콘텐츠는 젊은 세대들을 비합리적 믿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속을 사기와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와 무속의 결탁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무속인과의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적 의사결정에 무속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속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성과 합리성에 관한 문제이며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드러난 무속 정치의 실상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맹신하지 말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질서와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거짓된 것은 혼란과 파괴를 가져다 줍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무속 정치는 바로 이러한 혼란과 파괴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신중히 판단하여 좋은 것만을 취해야 합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해로운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무속의 어둠에서 벗어나 더욱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특히 정치와 무속의 결탁을 끊어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